안녕하세요. 산속에서 살고 있는 자연인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사연 보는 낙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사연이 왜 없겠냐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만큼 크나큰 아픔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마치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살아갈 이유가 다시 생겨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워낙 굴곡져서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두 사실만을 적을 테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먼 시골 촌구석에서 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삶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움이라고 얼마나 길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나오고 고등학교부터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 동네로 가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벌면 버는 족족 집으로 보내고 정작 저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는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게 아주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다고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비로 집에 보내는 돈을 제외하고 10,000원, 20,000원 아껴가며 22살이 되던 해 몇백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저는 그거로 아는 지인분을 도와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천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수야, 나중에 공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이나 하자. 내가 보기에는 넌 겨우 이런 공장 일하면서 만족하고 살아야 할 그릇이 아니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는 관리 자격의 형님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저에게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한 분도 다른 직원들을 통솔하던 관리자였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던지라 다들 저를 잘 챙겨주고는 했는데 그 형님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저를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공장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님이 있었던 덕분일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저는 저 밥 먹고 월세 낼 돈만 제외하면 전부 집에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자신에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다며 일단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서 그렇게 푼돈이라도 모아 자본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형님의 말을 들었기에 20대 중후반쯤 돼서는 그래도 제법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연세가 있으신지라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기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 가족이 말 그대로 온전히 제 수입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없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무작정 피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최소한의 책임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도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30 중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장례식이며 뭐며 온갖 절차들을 장남인 제가 다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부모님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끝마쳤는데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돈 벌어먹고 사는 게 바빠 변변찮은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동생들은 다 잘 자라서 각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족들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삶은 없더라고요. 저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노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돌볼 가족도 없다 보니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가족을 꾸리고 싶었지만 여자를 소개해줄 만한 지인도 없었습니다. 공장 일 하며 친해졌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연락이 끊겼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준 형님과는 끝까지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이미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마음 놓고 제 이야기를 할 지인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맞나 보더라고요. 외롭게 몇 년을 더 산 저는 마흔이 되기 좀 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3040 독서 모임에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책 읽는 취향도 비슷하고 그 외에도 생활 패턴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던지라 당시 독서 모임에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독 그 여자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여자 대하는 게 서툴러서 말도 더듬고 눈도 제대로 못 맞히는 제가 뭐가 그리 재밌고 좋은지 여자는 종종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며 칭찬 아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 여자에게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촌스럽지만 꽃집에서 장미꽃 백송이를 사서는 다발로 만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왁스로 눌러 고정시킨 2대8 가르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품이 큰 양복 차림의 고백. 입장 바꿔 제가 여자였으면 그런 고백은 받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고백을 하든 이미 마음이 통한 상황에서 성공 확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금방 여자와 연인이 될 수 있었고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뼈해장국 좀 끓였어요. 와서 얼른 들어요.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얌전하거나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틀린 것은 온화하게 짚어줄 줄 알았고 반대로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쉬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씨를 지녔어요. 저에게 좋은 아내였으며 결혼하고 1년 뒤 낳게 된 저희 아들에게도 참 좋은 엄마였습니다. 아마 아내가 오래도록 살아있었다면 분명 저희 아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을 텐데 말이죠. 제 아내는 아들이 2살이 되던 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요. 차에 치이는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 저도 모르게 철퍽 주저앉았다가 엉금엉금 기어 쓰러진 아내에게로 간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119를 불러 구급차에 실린 아내 옆에서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수술은 했지만 결국 아내는 명을 달리하였고 사고를 낸 트럭은 그 대가로 돈을 주었지만 그깟 돈을 어떻게 아내와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술만 마시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고사리 같은 아들 녀석이 눈에 밟혀 아내를 따라간다거나 저를 아예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어렸던 놈이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우울해할 때면 꼭 아들이 혼자 놀고 있다가도 제 방으로 와서는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퍼뜩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저를 좀먹고 있던 우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내가 죽고 얼마 안 가서 저 역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빠가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마. 아내와의 유일한 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 핏줄을 타고난 아들만큼은 제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나마 위안 아닌 위안은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며 살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혼자서 육아를 한다는 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군요. 왜 부성애보다 모성애라는 말이 더 익숙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아내는 너무도 어질고 현명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모자란 저로서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올곧고 바르게 클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줘요. 대답 좀 해줘요, 제발.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 혼자 멍하니 앉아 아내 사진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야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될 아들이 부모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언제 혼내야 하는지, 혼을 낼 때는 어떻게 혼을 내야 하는지,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엉성하게 남아 아들을 키워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죽은 아내를 닮았는지 이렇게 부족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빠, 사랑해요 를 이야기하는 착하고 사랑 많은 녀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학부모회, 수업 참관,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엄마가 가는데 유일하게 저만 아빠가 가서 쪽팔리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부끄럽기도 했을 텐데 그런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아들은 늘 제 품에 달려와서는 안기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제일 좋은 곳으로 골라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아? 학원이라도 보내줄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힘들면 더 힘들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아들의 대학 합격 여부가 발표되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대학 합격 축하 기념으로 4년치 등록금을 미리 다 주며 혹시 부족하면 더 이야기하라고 했고 혼자 조용히 차를 몰고 아내가 묻힌 산소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 이제 성인이야.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나 혼자 키우나 너무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는데 다행히 착한 당신 성품 닮아서 그런지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너무 잘 자라주었어. 당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지?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보고 싶다. 대학에 가서도 아들은 비뚤어질 만한 일 없이 교우 관계도 좋고 학과에서는 누구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여러모로 제 자랑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점점 제 손이 필요한 일들은 사라졌고 이제 비로소 아들도 자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어갔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자라준 것은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릴 때부터 제 품에 끼고 살아왔던 유일한 아들인지라 막상 진짜 부모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자를 한 명 데려왔을 때 유독 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다.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제가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아들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시집살이나 자식들 결혼할 때 깐깐한 건 시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맹세하는데 제가 어지간한 집 시어머니들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했을 겁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이기에 절대로 제 아들보다 부족한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돈이 없는 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든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 가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조건 성품이 어떤지부터 봐야 한다. 얼굴이 예쁘거나 혹은 집에 돈이 많은 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네가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얼마나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너와 꾸려나갈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걸 명심하고 사람을 만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했기에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데려온 여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10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에게 참 미안합니다. 애초에 결혼을 수락했으면 수락하는 거고 반대했으면 반대하는 거지. 하루가 멀다 하고는 집에 들리게 해서 재미도 없는 노인네랑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뭐 얼마나 기꺼웠겠습니까?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삼촌 밑에서 자랐다는 며느리를 검증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확실히 인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딱히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제 아들에게 번호를 물어서는 안부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결혼 전에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무리 저라고 해도 쉬이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아들 녀석 결혼하는 걸 보는데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쑥쑥 커서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들이 떠나간 집은 꽤나 쓸쓸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손잡고 자주 찾아와서는 그리 적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버님 좋아하는 미역국 해드릴게요. 미역국? 네, 소고기 팍팍 넣고 끓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새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전 제가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한 게 참 미안해질 만큼 좋은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면 남편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고 싶지 혼자 남은 시아버지 챙기러 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아들이 바빠서 다음에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나는 아버님 보러 가고 싶은데? 라며 아들을 끌고 저희 집에 오는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며느리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어서 사실 아버님이 제 부모님 같고 그래요. 딸이 부모님 자주 찾아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 이라며 웃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며느리 부모들 심정은 어땠을지. 모쪼록 빈말이라곤 해도 그렇게라도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저는 며느리에게도 종종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자,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허나 그럴 때면 며느리는 자기가 용돈을 줘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다. 안 주셔도 된다며 거듭 사양했지만 돈이라도 두둑이 챙겨주는 거 말고는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무뚝뚝한 노인네인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손에 봉투를 끼워주고 손등 몇 번 토닥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1년 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약한 편이어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괜히 집안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제 돈으로 가정부도 고용하고 며느리 몸에 좋은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제발 몸만 건강하라고 빌었는데
결국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환한 얼굴의 간호사가 한 말에 저도 아들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들 녀석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니 당연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아들이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이여도 지킬 자식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 성숙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안은 아들은 이제 제가 더 뭐 해줄 게 없을 만큼 다 자랐더군요. 너는 아버지니까 꼭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알아서 잘하겠지만 술, 담배 하지 말고 몸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네가 도와준다 해도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건 며느리 몫이라 더 힘들 테니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군말 없이 같이 육아해야 한다. 쌍둥이 손주가 태어나고 1년 자주 오던 며느리에게도 오는 건 명절이랑 제 생일 때만으로 족하다고 못 받곤 아이들이랑 같이 애들 키우는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쓸쓸하긴 했지만 가끔 너무 적적하면 아들이나 며느리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서 얼굴을 보고 열심히 기어다니는 손주들 보며 이겨냈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으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그저 제일 열심히 하면서 부디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병호 씨가 병호가 왜? 꼭두 새벽에 엉엉 우는 목소리로 전화를 건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라고는 아버님이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이름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이 든 지 얼마 안 되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며느리의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마치 원래부터 졸리지 않았던 것처럼 정신이 멀쩡해졌습니다. 오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가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죠. 손끝이 얼음장이 될 정도로 긴장이 되어서 어떻게든 심호흡을 하고 가라앉히려 했으나 심장이 계속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더더욱이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질환 하나 없이 건강하던 아들이었던지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사실을 저도 며느리도 믿지 못했어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놈들은 밥 달라고 오는데 며느리는 분유를 먹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모두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들이 전화가 와서는 오랜만에 전화한다며 바쁜 일이 끝나서 곧 손주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화장까지 다 하고 유골함까지 제 품에 안았는데도 제정신이 되지가 않더군요. 납골당해 아들을 안치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이 돼서야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제 곁에 남은 유일한 삶의 의미가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이 알았다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테지만 아들마저 잃고 저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회사며 주식이며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이 든 틈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까지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손주 녀석들 다 클 때까지만 고생해 주려무나.
그리고 이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네 인생을 살으렴. 아니에요, 아버님. 같이 있어요. 아버님도 혼자 계시면 힘들 거예요. 제발요. 아니다. 이게 너와 나를 위한 길이다. 잘 살거라, 부디. 언제나 기도하고 있으마. 며느리는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며느리와 손주놈들을 보면 떠난 아들 녀석이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핸드폰도 해지하고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산에 올라가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홀로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겁이 나서, 어떤 때는 실패해서, 참 질기게도 붙어있는 목숨이었던지라 결국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혼자 살다가 조용히 떼돼서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많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아오다 갑자기 산속에서 혼자 나무 엮어 집 만들고 허름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차피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1년, 2년, 3년. 그저 멍하게 끼니가 되면 밥을 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잠깐 다른 생각만 해도 아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는데 그쯤 되니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도 얼굴도 희미해지고 이전보다 생각도 잘 안 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너무도 공허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다 빨리 잃을 운명인지, 만약 그렇다면 하늘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내도 아들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는 건지. 가끔 식재료를 사러 아래 마을로 내려갈 때 아니면 최대한 몸을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친한 지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산은 오로지 저만이 있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외로웠으나 이제는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젊은이 2명이 제가 집을 지어놓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끔 등산객들이 있긴 했으나 저는 애초에 등산객이 지나지 않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 근처에서 사람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누구시오? 여기는 등산로가 아닌데. 길을 잘못 든 건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웬 사진 같은 걸 들고 한참을 저와 비교하던 젊은이 2명이 대뜸 저를 할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순간 아직 고사리 같던 어린 손주 녀석들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았을 때는 확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내 아들 녀석이 남긴 자식들이 맞다고요. 손주들이야 워낙 어렸을 때 헤어졌으니 애들 얼굴은 기억 못한다지만 다 자란 손주 녀석들은 제 아들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낳은 건 지 어미가 낳았을 텐데 어찌 그리 아들로만 빼닮았는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찾으려고 10년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해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된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저를 찾아온 손주들과 저를 그리워한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충동적으로 얼굴을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손주들 손에 이끌려 서울에 올라가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게도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헤어질 적보다 주름도 많이 져 있고 늙어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재혼도 하지 않고 제가 준 돈으로 사업체 하나를 멋지게 키웠더라고요. 식품 공장이었는데 쌍둥이 손주들도 자기 엄마를 도와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며느리는 성공해서 어떻게든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데 문득 떠난 아들놈 생각이 나더군요. 아버님, 저희 이제 같이 살아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며느리의 제의는 너무 고마웠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미 오래도록 살아온 제 고향이 좋기도 했고 굳이 저라는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산속에 있는 제 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못난이 할애비 보러 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손주 며느리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증손자가 태어나면 와서 한 번씩 놀라고 바닥도 평평하게 다지면서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주 녀석이 유튜브라는 것도 알려줘서 보기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너무 재미있고 아들 떠난 뒤로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것 같네요. 비록 내 아들을 아직까지 못 잊고 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복도 다 얻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 잘 살다가 우리 아내, 아들 만나러 가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각설이 타령이 들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런 기막힌 일을 겪으신 우리 사연자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테니 바로 들려드리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사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선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며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가끔 좋은 날도 오겠지 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 또한 쉽게 일이 진척된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심한 반대를 하셨고 이윽고는 연을 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부모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원망이 가득했지만 제가 이 나이쯤 되고 보니 조금은 납득이 가기도 하네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소개했던 제 남편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설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끌리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연애했던 몇 명의 사람들에 비해 참 착하고 수더분했기 때문이에요. 시집가라고 늘 재촉하는 부모님과 직장에서 노처녀라고 조롱을 당하던 저에게 이 사람이 내민 손은 참으로 따스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수줍은 얼굴로 꽃을 사들고 오고 저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각설이 공연을 하는 걸 보았는데 각설이 옷을 입고 계속해서 구성진 타령을 불러대는 무대를 보면서 저도 잠깐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고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눌러앉아 멍하니 보다 팀원 중 한 명이었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맞는 듯해서 한참을 시간을 보냈네요. 제 이야기를 무척 잘 들어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뭔가에 홀린 듯 빠르게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었고 결혼을 할 거라면 이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를 시키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 매서웠습니다. 네가 결국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차라리 혼자 늙던지. 대체 각설이가 뭐냐? 이런 심한 말을 하시는데 제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외려 반박하려는 저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화영 씨, 부모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드립시다. 화영 씨를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내가 어떻게 성이 찰 수 있으시겠어요? 이 사람의 내면을 잘 알고 존경하고 있었던 저는 함부로 말하며 멸시하는 부모님과
결국 연을 끊으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우리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위하면서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남편이 변변한 다른 직업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저 사람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하면서 일을 해내고 있었기에 딱히 말을 하진 않았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계속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 저 사람도 무척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입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일해왔고 셋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고 어디서 그런 신랑을 얻어와서 그렇게 사냐며 친척들을 통해 원망 섞인 소리만 하시더군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기가 괴로워서 모든 친척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입으로 각설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게 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오기가 생긴 저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입 밖으로 하지 말라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눈앞을 흔들어 놓으니 상황 판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건 5살이 되어 유치원에 가게 된 아들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동네 친구들과 무리지어 놀기도 하고 가끔씩 아빠가 데려다 주기도 했는데 지방으로 공연을 가느라 몇 번이나 각설이 차림을 하고 갔던 아빠의 모습을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저도 막연히 주변의 눈을 생각하긴 했지만 당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맞벌이를 하느라 새벽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 제가 데려다 줄 시간이 없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각설이 차림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즉각 공연을 하러 가기도 했는데 그걸 보고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겨우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갔던 날,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곤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엄마, 영훈이가 우리 아빠는 거지래. 거지가 뭐야? 애들이 자꾸 놀려.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씩 힘겹게 읽는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저 반사적으로 아이에게 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 속상했겠구나. 근데 아빠는 거지가 아니야. 영훈이가 잘못 말한 거야. 그러자 돌아온 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정말 눈에 핏줄이 곤두설 정도로 분노가 치밀더군요. 정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영훈이네 엄마가 그랬대. 우리 아빠 거지니까 놀지 말래. 나 때문에 유치원도 안 올 거래.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행색이 초라한 아빠를 두었다고 이제 막 5살밖에 안 된 애들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뇨. 그 더운 날 저는 아이를 등에 업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삼키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가슴에 묻으려고 생각도 해봤지만 당장 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자체가 왠지 눈치 보일 것 같았고 가서 아이 엄마를 붙잡고 싸워야 하는 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실을 결국 어찌해서건 남편에게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더군요. 마치 입안에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으로 힘들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표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서글프고 처연했어요. 축 처진 어깨로 힘없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엉엉 울어버렸네요. 그래,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윤호를 위해서라도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지, 여보. 여보,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는 괜찮아. 미안해, 내가. 겨우 웃어 보이는 남편의 표정은 제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었어요.
당시 아이가 받은 상처가 남편에게 크게 작용했던 것인지 생각보다 무척 빠르게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미안하고 괴로울 정도로 처리를 해나갔어요. 집에 있던 각설이 공연 용품들과 의상들을 하루 날 잡아서 전부 치우고 봉투에 담아서 정리를 하더니 다 내놓더군요. 하나씩 그렇게 제 손으로 처분을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아이에게까지 내려와서 어떤 모습으로건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상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결국 중간에서 남편은 굳은 결심을 했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 무던한 애를 썼어요. 공연 다니던 중 알게 된 사장님이 있는데 식당 개업을 해서 체인점까지 두고 잘 되시더라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나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인가 봐, 여보. 식당 한번 해보자, 우리. 열심히 하면 우리 식구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모아둔 적금들을 가지고 남편은 체인점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준비를 하더군요. 저도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한 다음 우리는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였기에 옆 동네로 이사가서 개업을 했는데 역시나 이미 인지도가 조금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장사가 조금씩 되었어요. 우리 부부 모두 이쪽을 잘 모르긴 했지만 초반에 끌어주시는 남편의 지인 사장님의 지도에 열심히 읽어나갔죠. 한 5, 6개월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경험 없이 우리가 너무 쉽게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충분히 알아보고 돌다리도 두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마음처럼 일이 흘러가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힘든 나날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둘 다 장사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못했고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급하게 뛰어든 터라 요령이 없어서 주어진 메뉴대로 음식을 만들고 내고 손님 접대를 하는데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갈수록 매출은 줄어들고 둘이 멍하니 앉아서 텅 비어있는 식당을 보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빚을 내어 다른 곳도 창업을 하고 하나가 완연히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떨어져 창업을 해서 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젠 어디서부터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분간도 힘들어졌어요. 갈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평범하게 일해서는 이것을 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매우 비참한 표정으로 말을 잇더군요. 말로 확인받듯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접자. 이제는 한계야. 빚만 늘 뿐이야. 저 홀몸 챙기는 건 괜찮은데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왜 이리 힘든지. 노력해도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큰 빚이라도 갚고자 정리하게 되었어요. 각설이 일을 정리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모두 투자할 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일이었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닦고 챙겼던 곳들인데 우리 손으로 싼값의 물품들을 처분하다 보니 참 마음이 휑하더군요. 벌써 남편은 몇 번의 이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럼에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또 새로운 일들을 찾아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저도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었지만 아이가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온전히 경제 활동에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일용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빚을 감당하고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했으나 어쩜 이렇게 빈곤과 빈곤은 계속 덮쳐오는 걸까요?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갔기에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간의 빚을 갚느라 월세도 밀리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매번 쫓아와서 월세를 독촉했고 듣고 있기가 민망할 지경의 소리를 저희에게 질러댔어요. 맨날 일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듣자 하니 여기 식당도 하다가 망했다면서.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일을 벌리는 건지. 자꾸 이럴 거면 집 빼요. 나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맞는 소리겠지만 듣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비참했고 옆에서 얼굴빛이 어두워진 아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이는 옆에서 엄마, 우리 또 이사 가야 해? 라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도 제대로 못 먹여 살리는 죄인.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용직을 하고 중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새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빚들을 갚아가고 겨우 우리 세 식구의 식비나 세금을 내고 저도 부업을 하면서 보태고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하던 차에 길이 열려가는 게커녕 모든 희망줄을 다 끊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에게 일어난 코로나였습니다. 누구 하나 불편함을 안 겪은 사람은 없지만 저희처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찾아왔어요. 힘들게 일하고 있던 남편의 일용직 업체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해서 가장 먼저 남편을 해고했고 부업으로 했던 식당이나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천천히 다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던 날 남편의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보, 나는 평생 각설이나 하면서 살 걸 그랬어. 뭐래도 이렇게 살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듯 날카롭게 느껴지던지 늘 긍정적이었던 남편의 모습치고 왠지 모든 날개가 다 꺾여버린 듯한 힘없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고생시키네. 전에 없이 묘한 말을 하는 모습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날의 남편은 왠지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말들만 하다가 잠이 든 남편을 두고 저와 아이는 그 다음날 각자 학교와 일터로 바삐 움직였어요. 매번 날라오는 빚 청구서들을 보면서 저는 고단한 몸을 끌고 졸 수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망친다는 부모님의 온갖 야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큰 선택을 한 제 잘못인 걸까요? 갑작스레 저에게 찾아온 소식은 남편이 홀로 세상을 등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으름장을 놓으러 왔던 집주인이 문이 열려있는 것이 수상하여 들여다봤다가 남편을 발견한 것입니다. 상황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만 바라보며 살고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며 악물며 살았는데 우리에게 말도 없이 유서 한 장도 남기지 않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전날 그렇게 자책하던 말이 저와 남편의 마지막 대화였다니. 저는 정신을 온전히 둘 수가 없어 직장에서 넋을 놓고 울었습니다. 화영씨 어떡해. 애기 아빠도 아직 젊을 거고 애도 어린데 짠해서 어떡하나.
주변 아줌마들이 저를 동정하며 달래주는 소리에 더 목이 메어 저는 고성을 질러가며 통곡을 했어요. 대체 남편은 왜 그렇게 가야 했던 걸까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듯이 우는 저를 주변 아줌마들이 달래주었고, 어렵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딱히 연락할 지인도 없어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도 알 수 없었고, 그렇게 각설이라며 반대했던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에 남는 남편 친구 민철 씨에게만 떠듬떠듬 문자를 보내어 부고를 알렸고, 제가 일하던 직장 아주머니들이 몇 분 찾아올 뿐이었어요. 특별히 이렇다 싶게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옆 빈소에 비해 너무 초라한 남편의 텅 빈 빈소를 보고 있자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십수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온 것일까요? 당신만큼 나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냐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쓴소리를 하며 따지고 싶기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들은 곧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텐데,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필요한 때 나는 어떡하나. 정말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한창 밖에서 숨막히게 일하는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매번 아침 저녁 잘 때나 나갈 때만 잠깐 본 게 다여서 그런지 크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더군요. 일생을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온 적 없이 그렇게 저와 아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해버린 남편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자신을 위해 편안하게 했던 선택이 죽음이었다니. 어쩜 이렇게 가엾게 살다 갈 수 있는 것인지 그저 속상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적막한 빈소에 멀뚱히 앉아 온전히 슬픔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모자에게 그 순간 도통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파열음이 들리면서 누군가가 저희 빈소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그 사람을 제지하며 엉거주춤 따라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웬 누더기를 입고 각설이 분장을 한 사람이 꽹과리를 꽝꽝 치고 머리를 돌려가면서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피커까지 들고 와서 장례식장 안이 꽝꽝 울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그 상황을 저도 모르게 노려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에 남는 남편 친구 민철 씨였습니다. 남편이 각설이 공연을 할 때 함께했던 친구라 몇 번 인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문자로 부고를 알리긴 했습니다만 몇 년 만에 보는 자리였고, 자기 친구이자 저의 남편인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지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제대로 인사를 하기도 전에 온통 야단법석인 이상한 악기들을 끌고 들어왔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에헤이 야하 하면서 끝도 없이 추임새를 넣으며 흥겹게 부르는 민철 씨의 모습은 아무린 기력도 없고 멍하니 있었던 저도 결국 일어나게 만들더군요. 거의 소음 없이 소곤소곤 사람들의 작은 발소리만 들렸던 이 공간에 와장창창 깨지는 꽹과리 소리에 흥겨운 각설이 타령이 울려 퍼지더니 이게 될 말인 건지, 게다가 그게 남편의 지인이라니 저는 이제껏 눌러오던 삶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진저리가 나더군요. 결국 저 역시 이성을 놓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철 씨? 저를 힐끗 보고 잠깐 멈추더니 이윽고 다시 원래대로 이어서 타령을 부르며 앞으로 돌고 뒤로 돌며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혀 아랑곳 않고 계속 난장판을 이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결국 참고 있던 다른 장례식 스태프들까지 몰려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서 하는 짓거리요? 미쳤어요? 정말 미치라면 제가 미치고 싶은 심정인데 이게 웬 민폐란 말인가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민철 씨는 꾸역꾸역 공연을 했습니다. 정말 끌어내기 직전에 가서 끝난 건지 아니면 끝날 순서라서 끝난 건지 분간이 안 가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놓고 천연덕스럽게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지옥같이 느껴지는 10여 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차림새로 주렁주렁 새소리를 내면서 걸어 들어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올려보더군요. 그리고선 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봐, 왜 그렇게 갔어? 나를 불렀어야지. 어떻게 이래? 그러면서 얼굴의 한 분장이 다 지워지고 뭉쳐지고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울며 오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이나 남편의 영정사진을 꼭 끌어안고 부비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대는데 한순간에 벌어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런 상태로 스르륵 앉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 고요한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친 건 무척이나 화가 나지만 남편의 장례에 저만큼 울어준 사람도 없단 생각이 찬찬히 들어왔어요. 저도 기력이 없기도 했고 더 난리를 치는 상황도 아니고 끝난 것 같아 보여 더 이상의 제재도 하지 못하고 놔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 공연을 하고 소란스럽게 할 건 뭔가 싶어 대체 영문이 뭔지 물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쪽으로 몸을 돌린 민철 씨는 이후에 기묘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뒤 아직까지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려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이제 인사를 하네요. 사실 내가 은석이와 생전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당시 저는 이 기구하게 느껴지는 남편의 장례식을 다 망쳐놓은 듯한 민철 씨에게 분이 풀리지 않았고 심적으로 무척 피곤하고 지쳐있던 터라 대답도 잘할 수 없었어요. 그저 듣기만 하는 저를 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더군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게 된다면 가는 길 슬프지 않도록 서로 각설이 분장을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주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약속해둔 것이었다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제서야 민철 씨의 얼굴을 제대로 봤던 것 같아요. 재수 씨도 알듯이 그 친구 참 착한 친구잖아요. 가는 길 외롭고 슬프지 않게 서로 품앗이로 해주기로 했는데 가도 내가 먼저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은석이가 먼저 갔네요. 그것도 이렇게. 처음에 저는 허무하게 가버린 남편의 빈소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각설이 노름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름 서로 간에 사정이 있었고 어린 시절 약속이 있었다고 하니 납득이 가는 것을 떠나 어쩐지 더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남겨진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어쩌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 보러 온 친구가 그 나름의 추모를 하러 온 것인데 그것까지 제지할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남편과 민철 씨는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 서로 왕래가 줄어들긴 했었지만 드문드문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갈수록 가세가 기울고 힘들었던 시기부터 남편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조차 너무나 남편다운 모습이라 계속 저는 눈물을 닦으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말한 민철 씨의 말은 다소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듣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나 은석이나 둘 중 누군가 먼저 가게 된다면 서로의 가정을 도와주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은석이는 실제로 옛날 제 여동생이 사고로 잘못되었을 때 각설이 타령을 하며 번 돈을 매달 저에게 병원비로 보탰으라며 전부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여동생은 그럭저럭 회복해서 시집을 갔고 지금은 은석이 아들만한 애도 낳아서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꼭 갚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오랜만에 들은 은석이 소식이 이런 이야기라니. 저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해요, 재수씨. 은석이 아들 자라는 동안 제가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남자들 사이에 있던 일이고 한창 사느라 바빴기에 저와 남편은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 성격상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 굳이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저는 마땅한 대답도 하지 못했으나 장례를 치르고 가는 길 제 아들에게 연락처를 받아갔더군요. 그렇게 해서 어느덧 남편을 보낸 지 6개월이 넘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조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매달 150만 원씩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6학년인 우리 아들을 대학교까지 쭉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부디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참 얼떨떨합니다. 친손자를 둔 저희 부모님마저 제가 궁상 떨고 사는 것 같아 꼴보기 싫다고 연락도 끊으셨는데 남편의 친구가 이렇게 우리 모자를 돕겠다고 하시네요. 어쩌면 남편이 홀로 가며 남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보통 힘든 경제 상황이 아니기에 저도 거절하기는 힘든 상태고 매달 저렇게 직접 돈을 가져오시고 부부가 오셔서 먹거리를 챙겨주고 가시니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네요.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디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연인데요. 사연자님, 아끼는 막내 아가씨의 결혼 상대를 보고 그야말로 너무 충격을 받아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 최대 고비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긴 터널을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 저를 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욕은 욕대로 먹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인생 선배님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람 한 명 살린다 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머리가 점차 커지면서 입학식 때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이 와서 축하해주고 소풍 갈 때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아빠가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모습 등 언제나 부모님과 사는 제 또래들이 부러웠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항상 모든 것이 할머니가 해주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은 남들보다 가난한 집이었고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는 제 마음을 채워주기에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없으니 더 외로웠어요. 가난했기에 못하는 것도 많아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끼리 요즘 유행하는 물건들을 자랑할 때마다 그저 거기에 반응해주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었죠. 이런 마음은 사춘기로 접어들자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다른 애들처럼 이쁜 옷 입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어.
친구들이 우리 집이 어떤지 아니까 이젠 뭐 하자고 말을 안 해. 나를 끼워주질 않는다고. 진짜 짜증나. 너무 싫어. 싫다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점차 집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같이 철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희연아, 오늘도 나가니? 밥도 안 먹고 또 밤늦게 어딜 가누? 됐어, 할머니.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신경 꺼. 항상 저를 걱정하는 할머니를 두고 여느 때와 같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하고 다른 애들 삥 뜯기도 하고 심지어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종종 하게 되었어요. 훔치다 걸려도 한두 번은 보호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17살쯤에는 결국 1개월 정도 소년원에 한번 갔다가 나오게 되었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다.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그렇게 하루하루 저 때문에 우시는 할머니 모습에 반성은커녕 질려버려 20살이 되자마자 짐을 싸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했지만 가방끈도 짧고 특출날 정도로 잘하는 것도 없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에 일하러 들어간 곳이 술집이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큰 돈을 벌려면 술집에서 일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술집에서 손님들 오면 옆에서 술 따라주고 노래해주는 흔히들 아는 술집 아가씨였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지만 돈 버는 것에 비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막 들어온 애들은 잘하는데 넌 몇 년을 해도 못하니? 그간 같이 있었던 정이 있으니까 이러고 있지? 안 그랬으면 너 벌써 잘렸어. 많이 불러가야 팁도 받고 돈을 좀 더 버는데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 부르는 횟수가 적으니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방세를 내는 정도였거든요. 몇 년을 해도 돈이 모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있던 손님이 만취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팁을 준다면서 쥐고 있던 지갑이 있었고 그걸 본 저는 순간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훔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 저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슬쩍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버렸습니다. 혹여나 들킬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놀랍게도 들키지 않고 넘어갔어요.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신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손님들을 만취가 되게 만들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훔치고 모으다 보니 나름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해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조금씩 훔치다 보니 점점 과감해져선 그 다음에는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있는 그대로 다 훔치는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야, 지금 너 뭐해?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결국 얼마 안 가 다른 손님에게 들켜버려 사장님 귀에 들어가 술집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경찰서로 가야 했겠지만 손님과 합의를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잘리고 나니 이미 그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려 다른 술집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 결국 그곳을 떠나 저를 모르는 곳으로 멀리 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술집에 새롭게 일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걸린 것도 있으니 새로 들어간 곳에서는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그러는 도중에 제가 다니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던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젊고 아주 외모가 훤칠하고 자신을 의사라고 얘기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하게 술집에 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얼굴을 몇 번 마주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과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자라왔던 이야기를 해주니 저를 도와주겠다며 스폰까지 해주었어요. 이런 일을 처음 겪었던 저는 그런 모습에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점차 그 사람에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아주 은밀한 유혹을 하였습니다. 네? 도와줄 사람은 많을 텐데 왜 저한테... 희연 씨가 잘해줄 거라 생각해서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주 큰 게 하나 생겼는데 간단하게 도와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성공하면 아주 넓은 아파트로 옮길 수 있어요. 희연 씨,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이곳에서 떠나 나와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저는 당연히 좋죠.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며 제 두 손을 살며시 잡고 달콤하게 속삭여오는 그의 말에 저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싱긋 웃으며 내민 저 손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냥 계속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나도 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요. 쉽게 끝날 일이니까 걱정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고마워요, 희연 씨.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이것만 끝나면 저 사람과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제 인생에 있어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큰 건이라고 얘기한 그 일은 사실 범죄에 관련된 일이었고, 그것은 잠복하고 있었던 경찰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보니 놀랍게도 제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그 남자는 이름도 직업도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저를 속이곤 잡히지 않게 교묘히 돈만 챙기고 빠져나가서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에게 덤터기 씌운 것이었고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로 몇 번이고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알림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나마 꿈꿔왔던 그 행복한 미래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형사님, 저도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속은 거라고 해도 죄는 죄였기 때문에 결국 5년 정도 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년원에 잠시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23살이었던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자초한 일인 걸까? 정에 목이 메말랐던 걸까? 쉽게 믿어버린 내가 바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마치 내일 죽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의욕 없이 지내왔던 저를 바꾸게 한 계기가 교도소 내의 종교활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 구절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보려고 했던 것이 구절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 때마다 제게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 마음고생 힘들게 했던 할머니께 많이 죄송하고 또 죄송했어요. 이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다시 나가게 되면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저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베풀자는 생활 신조가 생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안 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코피까지 흘려보면서 말이에요. 그 결과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얻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도 사고치지 않고 잘했더니 모범수로 형기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이왕 새 사람이 되고자 한 거 개명도 했어요. 병원 취직에도 성공하여 완전히 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할머니께도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이렇게 다시 보러 와준 걸로 다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용서하고 있었어. 그 말에 할머니 곁에서 펑펑 울다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었기에 다시 할머니와 살게 되었고 최대한 잘해드리며 살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던 도중에 새로운 사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성격도 좋고 아주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간 연애를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제게 결혼을 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보다 가방끈이 짧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도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말만 해도 아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으니 부족한 저를 남편 집안에서 받아줄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 과거를 다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걱정 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지금까지 너만 생각하고 사랑해왔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걸. 만약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하면 내가 나서서 설득해 볼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줘. 한번 배신당해봤던 저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5년간 제게 보여준 그의 모습은 성격 좋고 성실하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모습에 정말 이번만큼은 믿고 의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에는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여 반대를 하실까 봐요. 그래, 결혼하거라. 둘이 잘 맞다고 하고 자식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반대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서 날짜 잡고 식을 올리자꾸나.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를 보며 결혼할 수 있다고 방긋방긋 웃으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며 제가 꿈꾸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는데 특히 저와 친하게 지내는 막내 아가씨가 있었어요. 막내 아가씨는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때문에 저희 집에 잠시 머물며 살고 있었어요. 우리 막내 아가씨 자랑을 해보자면 막내 아가씨는 먼저 선입견이 없고 싹싹한 성격이에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좋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보통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선입견 같은 게 생기잖아요. 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 막내 아가씨는 먼저 제게 다가와 시댁 적응을 시켜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 편하게 언니라고 부를게요. 제게 새언니가 생긴다는 게 엄청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같이 지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몰래 물어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나서서 말해주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막내 아가씨의 모습이 참 이뻐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성품이 고와요. 얼마나 곱냐면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냥 못 지나칠 정도예요. 길에서 파는 야채나 과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올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아가씨, 이게 다 뭐예요? 또 상추 사왔어요? 아휴, 어제도 사왔잖아요. 그게, 아니, 어제 그 할머니께서 또 상추를 한가득 파시더라고요. 아, 그거 다 팔아야 집에 가실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가니까 저도 모르게 또 사버렸어요. 또 겨울에 추위를 타는 노숙인을 보면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마음씨 곱다고 자랑할 만하죠.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도 이쁜 외모에 말하면 다 아는 명문대에 들어갔을 정도로 공부도 잘한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은 우리 막내 아가씨. 자랑하려면 밤새 말해도 힘들 정도예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댁 가족과 잘 지내는 일이 어렵고 친하게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고민까지 들어주며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답니다. 제가 자주 막내 아가씨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자매끼리 사이가 좋네 할 정도였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둘이 자주 붙어 있냐며 질투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 우리 막내 아가씨가 세월이 흘러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 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요. 가족들한테도 곧 이야기할 건데 언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네? 정말요? 결혼이요? 그 말을 듣고는 벌써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나 싶어 놀랐습니다. 아직 제게는 어리디 어린 막내 아가씨였거든요. 가족들보다 이 사실을 먼저 말해주는 아가씨가 귀여워서 웃어버렸네요. 막내 아가씨의 신랑이 될 사람은 막내 아가씨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유능하다고 소문난 의사라는 겁니다. 나이 차이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물론 요즘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들이 많지만 막내 아가씨는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과 연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의사라고는 해도 솔직히 우리 막내 아가씨가 더 많이 아까워 보였고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10살 이상이나 나요? 네. 언니 근데 그렇게 차이 나도 저한텐 엄청 귀엽고 곰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니, 나 하나 말할 게 있는데 가족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오빠랑 저랑 한번 밥 같이 먹을래요? 제가 언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요. 저랑요? 좋아요. 알겠어요. 내가 다 괜히 설레네. 10살 이상 난다길래 조금 그러긴 했지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라 하는 우리 막내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단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면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괜히 저도 그날이 다가오자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아가씨가 수줍게 소개하며 결혼할 거라 말한 그 상대가 10여 년 전 저를 속이고 도망간 그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새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뒤론 제 과거는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제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거려 테이블 밑으로 피부가 하얘질 정도로 꼭 잡으며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어요. 언니, 어디 속이 안 좋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를 걱정하며 얘기하는 막내 아가씨에게 괜찮다며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얼굴을 알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저를 알고 혹여나 막내 아가씨에게 얘기를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내 아가씨에게 얼른 저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언니가 알다시피 제가 종종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언니,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아, 봉사활동이요? 봉사활동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만 생각하면서 사람 마음 뒤흔들며 저를 속이고 떠난 비겁한 그 남자는 봉사활동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저 남자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비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막내 아가씨가 저 남자와 결혼을 못하게 막고 싶었지만 무슨 핑계로 헤어지게 할지 막막했습니다. 막내 아가씨,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그분 직업은 괜찮아 보여도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하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언니,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일이에요. 그동안 옆에서 봐온 그 사람은 제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또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에 저랑 가치관이 잘 맞는 것 같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만큼은 제 사랑을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행복하게 웃는 막내 아가씨를 보니 지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하니 정말로 푹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었죠. 그렇게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된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혹여 저 모습이 또 거짓이라면 우리 막내 아가씨가 저처럼 될까봐 불안했거든요. 대체 무슨 꿍꿍이로 막내 아가씨에게 접근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아가씨는 불행할 게 뻔했습니다. 그 남자의 진실을 얘기하려자니 아가씨에게 제 모든 과거를 알려야 했고 막내 아가씨라면 다 이해해 줄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이해해 주지 않을 가능성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남편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 깨지는 모습을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들이 차가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가 그 누구보다 미웠어요. 막내 아가씨에게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시부모님은 막내 아가씨의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의사 사이를 얻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눈치였죠. 상황은 점점 둘이 결혼을 곧 할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같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날처럼 전화가 울려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에서 나왔고, 저는 한 번은 그 남자와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가는 척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좀 기다려 봐라. 조금 있으면 곧 결혼할 것 같아. 집안도 좋아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는 버릴 거야. 내가 여자들한테 달콤한 말 속삭이면 아주 껌뻑 넘어가잖아? 명중률 100%라니까? 내가 예전에 꼬셨던 여자들 너 다 기억하지? 그래, 걔네들처럼. 야, 인생 참 편하다, 편해. 내가 하여튼 복은 뒤지게 많은 놈이라니까? 이런 대화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걱정하던 대로였어요. 우리 막내 아가씨는 저처럼 상처받고 시댁은 난리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통화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다 들었다며 막내 아가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굳은 얼굴로 잠시 바라보다 뭔가 생각이 난 듯 웃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야 생각이 나네. 익숙한 얼굴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강희연. 맞지? 와, 너 정말 새삼을 살고 있네. 맨날 술집에서 아양 떨고 다니더만. 인생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나고. 그지? 이 남자, 아니 이놈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옛 이름을 듣고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내가 너 때문에 콩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나를 속이고 갔으면서 이번에는 우리 막내 아가씨야? 무슨 낯짝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서 헤어져. 내가 결혼할 수 있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어이없네.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네 생활이 좀 과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나 혼자선 죽을 수 없지. 안 그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 제 과거를 빌미로 적반하장으로 협박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런 돈만 밝히고 인성 개차반인 남자와 소중한 우리 막내 아가씨가 결혼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이 개차반의 실체를 말하게 되면 잊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드러나게 되겠죠. 제게는 아이까지 있는데 제 과거를 알면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볼지 또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이 남자 때문에 또다시 불행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합니다.